BTV 동진의 파야키아 이홍현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동진입니다. 벌써 올 한 해를 결산할 시간이 왔습니다. 네, 해마다 뭐 한 11월까지만 돼도 네. 제 입장에서는 이제 한 해를 결산하는 가장 지난 10수년간 계속 해왔던 방법인데요. 올 최고의 한국 영화는 뭘까? 올 최고의 외국 영화는 뭘까? 이렇게 해서 매년 베스트 10을 이렇게 아무도 신경 안 쓰시지만 제 아닙니다. 입장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행사고요. 월드컵 다음으로 중요한 행사죠? 월드컵은 심지어 4년에 한 번인데 이것도 매년 오니까 네. 한국 영화 베스트 10을 오늘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저희가 선정 기준으로 작년 12월 7일부터 네. 올해 12월 8일까지 개봉한 영화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자, 2022년 한국 영화 베스트 10을 총평을 좀 한다면 총평. 네, 지난 한 2, 3년간 사실은 코로나 때문에 네. 많은 영화들이 제대로 개봉을 못했죠. 그렇죠. 올해도 완전히 벗어났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작년보다는 그렇죠. 그리고 또 제가 베스트 10을 뽑아보니까 네. 적어도 베스트 10 순위로 본다면 작년이나 재작년보다 한국 영화가 올해 훨씬 좋았어요. 최근 이렇게 3년 또, 동안 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순위로 매겨봤고요. 첫 번째 영화 10위부터 가겠습니다. 정재은 감독의 다큐멘터리 영화 고양이들의 아파트입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다큐멘터리를 극장에서 보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렇죠. 또 그다음에 이제 오늘 이 베스트 10까지를 보시게 되면 소위 이제 큰 규모로 개봉하는 주류 영화들이 생각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근데 뭐 예를 들어서 인디 영화 혹은 다큐멘터리라고 해서 제가 무슨 가산점을 주거나 이런 건 전혀 아니고요. 그 자체로 이제 훌륭한 영화들만 골랐는데요. 고양이들의 아파트는 이제 제목을 딱 보면 떠올리는 어떤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영화가 예쁘장하면서 이 고양이들을 사랑스럽게 그러면서 또 고양이를 케어하는 사람들의 어떤 마음 같은 것을 굉장히 이렇게 담아주는 그런 영화처럼 보이죠. 실제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 영화는 그게 전부는 아닙니다.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둔촌 아파트가 이제 당시에 만들 당시에는 심지어는 아시아에서 최대 아파트 단지였다고. 2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그렇죠. 또 이제 또 이 아파트 재건축과 관련된 떠들썩한 문제들로 지난 2, 3년간 또 많은 문제들도 있었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어쨌건 이 둔촌 아파트를 이제 재건축하는 과정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나가야 재건축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남아있는 고양이들은 어떻게 됐을까? 수백 마리인데. 그렇죠. 이 빠진 세대는 이제 6천 세대라고 하는데요. 네. 이 고양이들은 이제 사람들이 길렀던 고양이가 아니라 말하자면 이제 소위 길고양이죠. 그래서 길고양이들 입장에서는 사람들이 빠지고 나니까 그 아파트가 어떻게 생각하면 고양이 천국처럼 된 부분도 있고 그러다가 여기를 다 이제 결국은 다시 건립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건축을 해야 되니까 결국은 여기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고양이들을 어딘가로 이주시켜야 되잖아요. 이런 관련된 프로젝트를 다룬 그런 다큐멘터리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이 영화는 이제 품이 굉장히 넓어서 사실은 이 제목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다양합니다. 우리가 이제 이 상황에서는 이제 동물권이 중요할 것 같잖아요. 네. 물론 동물권, 고양이의 어떤 인권에 대비되는 개념으로서의 어떤 동물권이라는 것도 자세히 다루고 있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결국 인간과 자연이 어떻게 공존이 가능한 것인가에 관한 문제, 도시개발은 과연 어떻게 해야지 바람직할 것인가에 대한 어떤 연구까지 실제로 정재은 감독 이전에 말하는 건축가라든지 뭐 이런 작품들을 통해 사실은 아파트 문제나 건축에 관한 문제를 굉장히 폭넓게 다뤄왔었거든요. 그 연장선상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일단 영화 자체가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영화 속에서 뭐라고 할까요? 이 동물들을 찍는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그 속에서 어떤 경우에는 동물이 무슨 아기처럼 보여요. 예를 들어서 고양이가 이제 까치를 잡으려고 그 나무 위에 올라가는 장면을 굉장히 길게 찍은 게 있는데 그 장면을 보면 이제 저절로 미소가 나면서 마치 이제 아기의 어떤 그 호기심을 동물에 투영해서 보는 것 같은 느낌도 있거든요. 그런 장면이 있는가 하면 이 동물 하나하나를 그런 캐릭터라이징을 한다고 그럴까? 다큐멘터리임에도 불구하고 그 동물 하나하나가 굉장히 친숙한 우리 곁에 어떤 내가 정말 이렇게 자주 보는 그런 고양이 같은 느낌으로 하나하나 호명해주는 느낌까지 있어요. 근데 이런 걸 한번 찍는 과정을 한번 상상해보면 굉장히 어려웠을 거예요. 왜냐하면 네. 다칠 수도 있죠. 뭐 다칠 수도 있고 또 그다음 잘 다가오지 않겠어요? 네. 길냥이들의 어떤 특징 때문에. 근데 또 수백 마리 고양이가 있으면 심지어는 헷갈릴 거 아니에요. 이 고양이가 저 고양이인지도 알 수 없고 그러네요. 네. 사람들이 직접 기르는 것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일단 촬영을 굉장히 많이 했을 것이고요. 그럼 오랜 기간 동안에 촬영한 것을 가지고 사후적으로 알아낸 것도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2달 전에 찍었던 고양이가 이 고양이구나 이런 것도 있을 것이고 혹은 그 고양이는 그런 마음이 없었을 텐데 사후적으로 캐릭터라이징을 편집을 통해서 하기도 했었겠죠. 어쨌건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이 고양이라는 굉장히 다루기 어려운 피사체이자 생명체를 무척이나 생생하게 담아냈다는 점에서 훌륭하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 모든 것의 끝에서 단순히 이 고양이와의 공존을 생각하지 못하는 일부 인간들, 너희들은 너무 냉담한 인간들이야. 나는 도덕적으로 우월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것 자체를 경계하는 굉장히 폭넓은 시선으로 이 모든 문제를 다루고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서울 혹은 대한민국 혹은 현대인들이 함께 자연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를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좋은 다큐멘터리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9위입니다. 신수원 감독, 이정은 배우 주연의
오마주. 이정훈 배우 연기 잘하는 건 세상이 다 알게 됐잖아요. 일단 뭐 특히. 기생충 있고. 일단 기생충 이후로 네. 기생충 말고도 이제 뭐라고 할까요? 일종의 어떤 장면 하나만 나와도 뭐 거의 씬 스틸러라고 할까요? 맞아요. 장면을 완전히 사로잡는 정말 뛰어난 연기력의 소유자지 않습니까? 근데 오마주에서는 전혀 다른 연기를 하고 또 이정훈 배우가 여태까지 출연한 영화 중에서 한 작품에서의 비중이 가장 큰 주연이에요. 완전 단독주연이죠. 아, 그렇죠. 처음부터까지 나오시고 그런 상황에서 뭐라고 할까요? 장면 도드라지는 연기라기보다는 전체의 맥을 훑으면서 이렇게 경우에 따라서는 정보를 실어 나르기도 하고 그 과정에서 아주 깊은 감정을 연기도 하는 그런 이정훈 배우의 또 다른 대표작이 될 것 같은 작품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신수원 감독 하면 이제 떠오르는 그동안 좋은 영화들도 있고 굉장히 꾸준히 작업을 해온 그런 감독일 텐데 12년 전에 레인보우라는 또 좋은 영화를 만드셨어요. 네. 그걸로 처음 주목을 받았는데 여자 주인공 이름이 똑같더라고요. 네, 그런 부분도 있고 개인의 어떤 자전적인 경험이 투영됐을 텐데 12년 전에 레인보우 상황은 뭐라고 할까요? 직장을 다니던 사람이 그만두고 갑자기 감독에 대한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데뷔작을 만들려고 분투하는 과정이에요. 비슷하네요. 오마주는 어떤 얘기인가 하면 이제 중견 감독이 되었죠. 근데 사실 영화가 막 핫하게 이렇게 막 1000만 명 들고 이런 영화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 상황에서 제작비부터 시작해서 창작력에 대한 어떤 뭐라고 그럴까요? 스스로가 이제 고갈을 느끼기도 하고 또 그러면서 한 가정의 일원으로서 또 가족과의 관계도 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한계에 부딪힌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감독 얘기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레인보우 12년 후 같아요. 그래서 이 두 작품을 같이 보시면 굉장히 흥미롭겠다. 또 두 작품 다 참 좋은 작품이니까. 그러네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뭔가 하면 제목이 오마주라는 데서 오듯이 그렇게 창작력의 한계에 부딪힌 것 같아서 뭔가 이 권태기에서 혹은 이제 이 구덩이에 스스로가 빠져나와야 될 텐데 그 힘을 어디서 얻냐면 선배 영화인들로부터 얻는 얘기예요. 그 제목이 이제 오마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 여성 감독인 사람의 여판사라는 작품이 있는데 홍은영 감독이죠. 네, 이 여판사라는 작품에 특정 필름들이 소실이 되어 있거나 아니면 필름은 남아있는데 사운드가 없거나 이런 설정이죠. 그런 설정 속에서 이제 현재의 감독이 프로젝트를 따와서 여기다가 이제 소리를 입히거나 혹은 잃어버린 필름들을 찾는 내용이거든요. 그 과정에서 사실은 이 영화가 뭐라고 할까요? 영화에서 사회에서 굉장히 화려하게 스포트라이트 받았던 그런 유명한 영화인들이 아니라 자기 인생 전체를 영화에 바쳤지만 지금은 그런 사람이 있었는지조차 알 수 없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영사 기사일 수도 있고 편집 기사일 수도 있고 뭐 당시에 보였던 다방 주인일 수도 있고 이런 사람들을 찾아가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서 영화 속에서 이 소리를 입힌다는 설정 자체가 잃어버린 그 영화사의 삶을 바쳤던 사람들에게 목소리를 찾아준다는 설정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감독 자체가 또 창작력에 대한 혹은 삶에 대한 활력을 얻는 얘기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이 두 가지 이야기가 굉장히 맥이 잘 닿아 있는 그런 감동적이면서도 굉장히 눈이 밝고 또 표현력이 뛰어난 그런 작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어쨌건 뭐 이 관련적인 부분들이 이 영화를 보시다 보면 한국 영화사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좀 깊숙이 들어가는 느낌이 있고 네, 맞아요. 예. 그러면서도 현재 영화를 찍는 사람들의 고민까지 살아있는 그런 좋은 작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먼지가 쌓여있는 그 큰 영상이 볼 때 좀 감동적이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또 어떤 것도 있냐면 영화의 마지막에 어떤 중요한 장면에서 그 잃어버렸던 필름 조각을 찾게 되는데 네. 그걸 어디서 찾느냐라는 게 사실은 그것도, 어떻게 보면 네. 동화에서 이제 파랑새 동화가 있잖아요. 네네. 행복은 사실은 바로 옆에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파랑새라는 게. 그런 어떤 비슷한 느낌들까지 이 영화가 영화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는지를 우리가 또렷하게 알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그런 창목잠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8위입니다. 아치의 노래 정태춘. 네. 한국 포크계의 전설이시죠. 네, 뭐 포크 음악에만 가두고 싶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큰 아티스트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굉장히 훌륭한 그런 아티스트의 50년을 결산하는 의미도 있지만 이 사람을 통해서 지난 50년간의 한국의 현대사를 우리가 보는 것 같은 느낌도 슈르륵. 있어요. 네, 정태춘 씨의 변화 자체가 굉장히 드라마틱하거든요. 네. 그게 이제 영화에서 묘사가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정태춘 씨 하면 동시에 떠오르는 또 다른 사람이 박은옥 씨인데요. 부부시죠? 두 사람이 부부이기도 하고 같이 협업하면서도 오랜 세월을 했는데 예술가들 두 사람 사이에서의 어떤 그 파트너십이라든지 혹은 심지어는 가족이기도 하잖아요. 그랬을 때 박은옥 씨도 굉장히 훌륭한 가수이니까 두 사람이 협업을 보는 그런 또 훌륭함이 있습니다. 어찌됐건 이런 한 가수에 관한 것을 이제 일종의 예술가 다큐멘터리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이런 걸 볼 때마다 항상 아쉬운 건 저분의 노래가 좀 더 영화에 많이 수록됐으면 좋겠는데 좀 더 많이 들었으면 좋겠는데 이런 생각들 많이 하시거든요. 네. 이 영화에 들어가 있는 정태춘 씨의 노래가 무려 28곡입니다. 네. 근데 28곡을 그냥 주마간산식으로 짧게 넣은 것도 아니고요. 어떤 노래는 막 6분씩 들어가 있어요. 맞아요. 우리들의 죽음 같은 것이 이제 이 영화 속에서 처리된 방식을 보면 굉장히 짜릿짜릿할 정도로 감동적이기도 하고 참혹하기도 할 텐데
이런 부분들 등등등 해서 이 영화는 뭐라고 할까요? 연출에 관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다큐멘터리도 감독이 적극적으로 연출 속에 뛰어들 수 있어요. 마이클 무어처럼.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최대한 물러난 상태에서 50년간 활동했으니까 얼마나 푸티지가 많겠어요. 아카이빙 된 게 엄청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중에서 적재적소에서 자료 필름들을 고른다든지 혹은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의 콘서트를 촬영한다든지 혹은 등장하는 이 주요 인물들을 인터뷰한다든지 이런 다양한 필름들을 연결을 해서 정말 물 흐르듯 굉장히 모범적인 다큐멘터리를 만들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 영화는 이제 영화 연출로도 굉장히 흥미로운 측면이 있고요. 여러분께 권해드립니다. 7위 가겠습니다. 여름철 빅4 중에 또 최고로 뽑으셨던 투톱 액션 스릴러의 모범 사례죠. 헌트입니다. 사실 이제 8, 9, 10위는 극장을 많이 안 다시는 분들이라면 생소하실 수도 있을 텐데 7위를 딱 보시면 아 헌트 이렇게 하고 끄덕끄덕 하시지 않을까 싶은 생각 있습니다. 올해의 한국 영화인은 누굴까? 저는 이정재 씨 같아요. 얼마 전 청룡영화상에서도 신인 감독상을 받았더라고요. 네, 뭐 이제 그 신인 감독이 이제 카테고리가 청룡영화상에서는 따로 있어서 그런데 사실 이제 다른 영화제에서는 신인 감독상이라는 게 거의 없죠. 그러니까 신인 감독이라고 카테고리를 이렇게 축소시킬 필요도 없을 것 같고요. 야. 그 자체로 뭐라고 할까요? 이제 이 영화를 보면서 많은 분들이 놀란 것처럼 저도 놀란 부분이 있고 이정재라는 사람을 우리가 수십 년간 스타로서 정말 그분이 빛나는 모습을 봤잖아요. 근데 감독으로 이렇게 훌륭한 데뷔를 하고 그다음에 그 안에서 직접 연기를 해내기도 하고 오징어 게임을 통해서 이제 에미상에서 나무주연상까지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올해는 저는 이정재 씨 해인 것 같은 거예요. 네. 헌트를 보면서 가장 놀랍게 생각하는 건 헌트는 결국 두 가지란 말이에요. 첩보 영화를 볼 때 굉장히 익숙한 설정 중에 하나가 조직 내의 배신자를 찾아라 라는 모티브가 있어요. 아, 많이 들어봤죠? 너무 많아요. 무슨 뭐 틴커 테일러 솔저 스파이를 포함해서 그런 굉장히 많은 어떤 그런 첩보 스릴러의 하위 장르가 있을 정도인데 그런 어떤 굉장히 강력한 우리가 잘 아는 장르 영화적인 모티브가 있고 한국 사람만이 알 수 있고 한국에서 굉장히 한국 현대사에서 굴곡진 수많은 비극과 이런 것들을 만들어낸 1980년대에 한국의 정치사가 있단 말이에요. 이 두 가지를 결합한 거죠. 잘 버무렸죠? 네, 근데 이것이 뭐 버무린 정도가 아니라 영화에서 너무 잘 만들어내서 야. 사실은 이 정도의 각본과 그것을 또 연출력으로 뽑아낸다는 것은 어려운 일인 것 같고요. 네. 이런 방법으로 최근에 또 만든 영화가 올빼미예요. 올빼미도 우리가 굉장히 잘 아는 소현세자의 의문스러운 죽음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역사적인 상상력과 스릴러적인 서스펜스를 집어넣어서 또 올빼미도 잘 만들었잖아요. 이런 식으로 만들었는데 더 훌륭한 것은 이제 저는 이제 헌트인 것 같은데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이 대중영화로서 액션 장면이나 이런 스릴 넘치는 그런 장면들이 굉장히 중요할 텐데 이런 오락적인 장면조차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드라마적인 상황을 영화 속에서 집어넣어서 극 중에서 액션이 벌어지는데 이 액션이 그 인물의 심리를 이해하는 핵심적인 어떤 캔버스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또 리액션 나오죠.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이 영화 속에 등장하는 액션은 그냥 눈여기로 집어넣은 장면이 아니다. 이 영화는 뭐라고 할까요? 한 번 보아서는 이 영화 속에 담겨져 있는 그런 수많은 코드들이나 어떤 복잡한 스토리나 혹은 다양한 어떤 연출적인 의도들이나 이런 것들을 파악하기 어려울 정도로 사실은 대중영화인데도 정말 알알이 꽉 찬 그런 노작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6위 이재은, 임지선 감독의 성적표의 김민영. 이름 특이하죠? 그렇죠. 사실 이 제목이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왜냐하면 잘 안 외워지기도 하고 성적표의 김민영이 뭐야? 네. 김민영의 성적표 아니야? 이렇게 또 잘못 그러니까요. 말하는 사람을 제가 듣기도 했어요. 근데 이 제목을 만약에 김민영의 성적표라고 해보세요. 김민영은 이제 극 중에 등장하는 인물일 텐데 김민영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자, 그 사람의 성적표가 이렇게 나왔어. 아, 성적표가 중요하겠죠? 몇 점이냐? 네. 혹은 어떻게 평가받았는가? 네. 근데 성적표의 김민영이라고 굉장히 반대로 이렇게 바꿔버리면 이런 성적표를 받은 김민영은 어떤 사람일까? 혹은 김민영에 대해서 이런 성적표를 내리게 된 주체는 누굴까? 이런 쪽으로 생각이 넘어가게 될 수 있죠. 정이라는 인물이 있고 김민영이라는 인물이 있는데 이 두 사람이 또 다른 친구 한 명까지 고등학교 3명이 너무 친했던 친구죠. 근데 우정이라는 것이 그 당시에 변치 않을 것 같지만 네. 세월이 지나고 나면 사실은 그 우정도 퇴색하거나 멀어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아, 몸이 멀어지면 마음도 좀... 확실히 그렇습니다. 네. 영화에서도 보면 이게 지방 소도시라서 어떤 사람은 미국 유학을 가고 어떤 사람은 대구로 가고 이러다 보니까 또 다른 지방 소도시에 있는 정의만 남은 거거든요. 다시 말하면 남은 자의 입장에서 떠나간 자들을 보는 시선을 갖고 있고 우리가 10대 시절에는 이제 친구들하고 우정사에서 친구야 우리 영원한 우정 변치 말자 이런 거 하잖아요. 네, 막 인증사진도 찍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어디다 뭐 이렇게 해서 뭐 선물 주고받기도 하고 10대의 우정이나 20대의 사랑이나 이런 것들이 또 세월이 지나다 보면 그게 진실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친구들 어디서 뭐 하는지도 모르거든요. 근데 또 그런 게 또 자연스럽다고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다
그렇다고 해서 반드시 누군가가 잘못한 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이 영화를 보시면 그렇게 아스라이 멀어지는 어떤 관계에 대한 시선이 중요한 건데 이런 감정으로 영화를 만들 수 있어? 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 영화에서 핵심적인 감정은 네. 어떻게 보면 서운함이거든요. 친구 집에 놀러 갔어요. 네. 놀러 갔는데 친구가 오라고 해서 심지어 갔어. 그래서 1박 하고 다음날 오는 건데 이 친구가 오라고 해놓고 나를 잘 돌봐주지 않고 자기 바쁜 일만 하는 거예요. 걔가 유형이냐? 글쎄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초청받아서 간 더군다나 과거에 가장 절친했던 친구 입장에선 서운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이 영화의 감정의 핵심입니다. 그러면 이게 장편 영화가 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감정이라는 것은 뭔가 복수의 파노라마 뭐 이런 거 눈멀어도 나는 안 보면은 정말 죽을 것 같은 사랑 뭐 이래야 될 것 같잖아요. 근데 이런 서운함이라는 일상에서 굉장히 작은 감정을 가지고 관계의 어떤 핵심적인 부분들을 보는 거예요. 더군다나 거기에 시간이라는 게 개입되었으니까. 그런 면에서 다루고 있는 어떤 그런 감정이 굉장히 생소하면서도 놀라울 정도로 섬세하다. 이런 점을 또 굉장히 뛰어난 점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영화의 흐름이나 더군다나 마지막 부분에 이제 누군가가 누군가에게 성적표를 주는 셈인데 그 성적표를 주는 순간에 묘한 쓸쓸함이나 혹은 굉장한 또 감동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이 영화는 이제 두 감독이 같이 만든 영화인데 그 두 감독의 차기작들을 빨리 보고 싶은 또 그런 또 훌륭한 작품이기도 합니다. 인터넷과 IPTV 온갖 할인 난무하죠. 이런 할인은 기본, 딴 곳에는 없는 할인까지 받아야죠. 무려 30% 추가 할인 받는 너슬림 요금제. 5위 가겠습니다. 김오한 그리고 브리지트 부이오 감독의 물방울을 그리는 남자. 물방울을 그리는 남자, 그럼 그 남자가 누굴까? 제목만 봐도 이제 미술에 조금이라도 관심 있으신 분들이라면 김창렬 화백을 떠올리게 되는데요. 미술계에서는 이제 거대한 이름일 텐데 김창렬 화백은 평생 1971년 이후에 돌아가실 때까지 네. 50년 동안 50년 동안. 네, 물방울만 그렸어요. 이 영화를 찍은 두 감독 중에 이제 김호환 감독이 차남이란 말이에요. 김창렬 그 화백의. 이 영화를 처음 감독으로 데뷔하게 된 김호환 감독 다큐멘터리인데요. 영화 감독이 되기 전에 또 다른 쪽으로 또 아티스트란 말이에요. 예술가란 말이에요. 한 예술가가 다른 예술가를 생각할 때 너무 이상하기도 하고 기이하기도 하고 신비한 점이 아니 평생 물방울만 그린단 말이에요. 세어보니까 10만 개가 넘는 물방울을 그렸단 말이에요. 야, 지긋지긋하지 않을까. 그렇죠. 근데 이것은 누가 물방울만 그려 라고 명령을 내린 게 아니잖아요. 네. 거기에 대해서 또 다른 아티스트이자 아들이기도 한 김호환 감독은 이런 의문을 가지는 거죠. 왜 이런 예술적인 일종의 형식상의 예속을 스스로에게 부여한 걸까? 그걸 어떻게 견딜 수 있었을까? 라는 굉장히 중요한 의문들이 있을 수 있죠. 그렇게 얘기한다면 어떤 예술의 창작의 영역에서 어떤 부분들이 깊숙하게 들어가는 그런 아주 훌륭한, 아주 뛰어난 그런 예술가 다큐멘터리가 되고요. 또 다른 측면에서는 또 그걸 생각한 사람이 하필이면 아들이거든요. 근데 아들이 이 영화 속에도 나오지만 아버지를 생각할 때 어린 시절에 아버지를 떠올리면 산타클로스로 떠오르는 게 아니라 스핑크스로 떠오른다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가. 네. 그런 상황에서 이 다큐멘터리가 굉장히 놀라운 건 아들이 아버지에 대한 다큐멘터리 아무리 유명한 사람이라도 만들게 된다면 그 아버지에 대해서 본인이 느끼는 나만이 알고 있는 어마어마한 친밀감이 있지 않겠어요? 혹은 아버지와의 강렬한 애정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고 이 다큐멘터리가 아주 놀라운 것은 아버지에 대한 굉장히 절묘한 거리감을 확보하고 있다는 겁니다. 초반에 보면 대사 중에서 내레이션 중에서 저기 아버지가 있다 라는 표현이 있는데 저는 그게 그렇게 감동적이거나 약간 좀 놀라운 부분이 있는 거예요. 저기 아버지가 있는 거거든요. 내 옆에 여기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측면에서 아버지를 이해하는 혹은 굉장히 위대한 그러면서도 왜 그런 선택을 스스로 했는지 이해하기 어려운 한 예술가를 이해하는 어떤 흥미로운 두 가지 루트를 가진 작품이기도 하고 이 다큐멘터리 자체가 무척이나 모던하면서 너무 멋진 작품이에요. 그래서 보면서도 이제 뭐라고 할까요? 작품 자체로도 굉장히 뛰어나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이 속에도 역시 또 다른 의미에서의 이 정태춘 씨를 다룬 작품처럼 한국 현대사가 또 다른 방식으로 또 뒤틀려서 들어가 있기도 하고요. 물방울을 그리는 남자 그 자체로도 굉장히 놀라운 부분이 있고 뛰어난 그런 작품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근데 역시 여러분께 5위의 작품으로 권해드립니다. 그럼 4위는요. 홍상수 감독의 27번째 영화죠. 소설가의 영화. 27번째군요. 네. 최근에 홍상수 감독은 뭐라고 할까요? 와, 정말 작품으로 말을 하는구나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한 해 2편씩 그냥 꼬박꼬박 만들지 않습니까? 작년도요. 작년에도 2편이었고 올해도 2편이고 작년에도 또 베스트 10에 2작품이 다 들어가기도 했었는데요. 어떻게 생각하면 좀 당연할 수도 있고요. 이 소설가의 영화가 27번째고 이제 한 편이 더 나와서 탑이 더 나왔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내년이면 30작품이 되는 거예요. 내년에도 만약에 2편을 만드신다면 놀라운 그 창작력 자체의 어떤 그
부피감으로도 성실함으로도 굉장히 놀라운 측면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또 하게 되고요. 그런데 자기만의 어떤 영화를 만드는 언어를 발명하고 시스템을 발명했기 때문에 사실 가능한 거거든요. 이 소설과 영화는 베를린에서 상도 받았잖아요. 은공상 심사위원 대상이죠. 네, 심사위원 대상을 받았는데요. 그럴 정도로 이제 국제적으로도 인정을 받은 작품이고요. 이 소설과 영화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인물에 대한 로드무비?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로드무비는 보통 길에 대한 거잖아요. 네. 근데 사람을 일종의 길의 어떤 노정 속에 있는 어떤 지점처럼 묘사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인물들을 순례하는 일종의 로드무비 같은 그런 작품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어떤 한 소설가가 있는데 이 소설가가 단편 영화를 찍고 싶어 해요. 네. 그런 상황인데 어떤 하루에 쭉 이제 하루가 지나고 이렇게 저렇게 거리를 배회하다 보면 우연히 어떤 사람을 만나기도 하잖아요. 근데 영화에서 보면 예를 들면 별로 안 만나고 싶은 사람 원래 알고 있는 사이인데도 불구하고 좀 껄끄럽거나 서운한 마음이 있거나 이래서 별로 안 만나고 싶은데 우연히 거리를 가다가 딱 마주친 거죠. 대화를 해야 돼요. 네. 이런 상황에서 벌어지는 일들. 그러다가 또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이 사람은 잘 아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 사람은 굉장히 대중적으로 현재는 대중의 시선에서 사라진 것처럼 보이는 여자 배우인데 그 배우에 대해서 예술가로서 굉장히 큰 호감이 있단 말이에요. 소설가가. 그랬을 때 잘 모르지만 그 사람과 얘기하고 싶잖아요. 그 뭔가 같이 일을 하고 싶잖아요. 뭐 그런 관계도 나오고 또 뒷부분에 가게 되면 한때는 굉장히 친했는데 뭔가 둘 사이에 틀어진 거예요. 그래서 오랫동안 연락을 안 하다가 두 사람이 다시 딱 만난 거죠. 그럼 또 여러 가지 또 굉장히 다양한 어떤 그런 감정들이 얽힘이 있지 않겠어요? 이런 식으로 극 중에 한 인물 소설가가 순례하면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는데 이 관계는 제각각의 특색들이 있죠. 그러면서 벌어지는 일들이 있는데 그 끝에서 이 만남을 토대로 해서 거기서 얻은 어떤 걸 가지고 단편 영화를 만드는데 이럴 경우에는 이제 사실 영화 속에서 그 단편을 안 보여주는 경우가 많은데 이 영화에는 영화 속 영화로 후반부에 심지어는 그 단편이 나오죠. 예. 그 단편이 나왔을 때 그 단편은 예측하지 못한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그 장면들이 또 굉장히 인상적이고 아름답기도 하고 소박하기도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슬프기도 해요. 그 단편 영화 속의 인물은 웃고 있지만 야, 홍상수 유니버스의 확장은 어디까지일지. 네. 3위 가겠습니다. 김세인 감독의 같은 속옷을 입는 두 여자. 올해도 참 좋은 신선한 그런 뛰어난 재능들이 많았고요. 김세인 감독 다음 영화도 잘 만들 것 같아요. 이 영화를 통해서 우리 느껴지는 김세인 감독의 어떤 재능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을 테니까요. 같은 속옷을 입는 두 여자라는 제목에서 느껴지는 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같은 속옷을 입는다는 게 무슨 말일까 생각이 드는데 네. 영화를 보면 실제로 같은 속옷을 입어요, 두 사람이. 그걸 그래서 보여주더라고요. 그게 영화의 첫 장면이기도 하고 더 이상 같은 속옷을 입지 않는 게 영화의 마지막 장면입니다. 그런 식으로 속옷이 또 연결이 되기도 네. 하고요. 같은 속옷을 입으려면 두 사람의 관계가 어떠야겠어요? 너무 친밀하겠죠? 네. 아무리 친밀한 두 사람도 같은 속옷을 웬만하면 잘 안 입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같은 속옷을 입을 정도로 두 사람 관계는 거의 끈끈해서 떼어놓을 수 없을 정도로 끈끈하다라는 뜻이겠죠. 근데 그것을 같은 속옷을 입는다라는 극중 인물들의 디테일로 묘사를 한 것 자체가 굉장히 흥미로운 측면이 있죠. 두 번째는 두 여자라는 건데 이쯤 되면은 뭐 두 사람이 연인인가? 뭐 예를 들어서 친구인가? 뭐 선후배 사이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모녀예요, 두 사람이. 지긋지긋한 모녀. 네, 모녀인데 그렇다면 같은 속옷을 입는 모녀라거나 같은 속옷을 입는 가족이나 보통 이렇게 제목을 정하지 않을까요? 네. 근데 두 여자라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영화를 보면 처음부터 모녀란 말이에요. 그 얘기인즉슨 이 이야기가 단순히 모녀 간의 이야기만 다루는 것은 아니다라고 감독이 알려주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이런 제목을 달았겠죠. 모녀 관계로 국한시키고 싶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영화 속에서 보여지는 관계는 두 가지로 다 보여요. 일단 지긋지긋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정확하시고요. 그런 어떤 느낌으로 세상에서 가장 가깝지만 이 어떻게 생각하면 두 사람의 관계가 너무 가깝기 때문에 생겨나는 수많은 부대낌이 있을 수 있고 한 인물의 다른 인물에 대한 뭐 악감정이 있을 수도 있고 서운함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런 과정에서 뭐 절망이나 뭐 이런 것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서로가 사랑을 갈구하는 그런 관계일 수도 있고 그런 상황에서 벌어지는 어떤 심한 감정적인 부대낌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걸 영화가 너무 잘 묘사를 하고 있죠. 사실은 이제 우리가 모녀 관계를 다루게 되면 모녀 간의 갈등을 다루더라도 어느 지점이 되면 그것을 눈물 나는 어떤 감동으로 이렇게 마무리하고 싶은 마음 들잖아요. 아니면 비극적으로 뭐 결말 맞거나 해야 되는데. 그렇죠. 근데 뭐 결말을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이 영화에서 굉장히 인상적인 두 번의 강렬한 어떤 감정적인 포인트가 들어가는 두 장면이 있는데 그 두 장면에서 딸이 이렇게 묻죠. 첫 번째 장면에서는 엄마 과거에 어떠한 일이 있는데 엄마 사과해 주면 안 돼? 엄마 사과 한 번만 받고 싶어 라는 말을 하고 두 번째는 엄마 나 사랑해요? 라고 묻는단 말이야 딸이.
그럼 이런 어떤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딸이 물으면 엄마가 어떻게 답할 것이다라는 우리가 상상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전혀 예측할 수 없는 두 번의 어떤 답변을 엄마가 하게 되죠. 이 장면이 이제 영화에서 너무 중요하게 들어가 있고요. 깜짝 놀랐어요. 진짜. 이 작품에서 가장 놀라운 것은 우리가 이제 어떤 소재를 영화화할 때 거기에 대한 상상력과 뭐 본인의 어떤 여러 가지 것들을 투영해서 영화를 만들지만 그 만들면서도 사실은 브레이크를 걸게 돼 있어요. 한국의 어떤 정치 풍토에서 이 영화를 어떻게 해석하면 어떡하지? 혹은 이 영화 속에 등장하는 인물 관계를 남들이 어떻게 보면 어떡하지? 이런 데에 대한 두려움 같은 것이 모든 창작자한테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영화는 두려움이 없다고 그럴까? 그러면서 본인이 갖고 있는 소재에서 정말 브레이크를 밟지 않고 끝까지 가는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히 용맹한 영화다 이렇게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것을 만들어내는 감독의 뛰어난 재능도 있고 태도 자체가 놀라운 측면도 있죠. 네, 그래서 이 영화 본 사람들이 다 겪은 이야기 아니냐고. 100% 창작한 이야기라고 하죠. 그래서 말해서 이 감독의 어머니가 해명도 했어요. 집이 나오셔가지고. 네, 부산에서 해명도 하신 적이 있는데 사실은 이제 엄마라는 존재의 다양한 어떤 측면을 다룬 훌륭한 영화가 많죠. 마더 같은 영화들도 있고 많은데 이 작품만큼 모녀 관계를 정말 징글징글할 정도로 그 뻘밭 속으로 들어가서 그렇다고 해서 또 일방적으로 어떤 한 사람을 비난하는 영화도 아니거든요. 어떤 지점이 되면 솔직히 해서 이 영화 속의 엄마는 뭐라고 할까요? 엄마한테 우리가 어떤 굉장히 중요한 것이 요구되는 상황이 있다고 쳐보세요. 그러면 이제 엄마라는 사람 입장에서 본다면 나는 엄마다 라는 정체성이 있고 나는 여자다 라는 정체성이 있고 나는 사람이다 라는 정체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두 가지가 부딪히면 사회적으로는 엄마다라는 정체성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대해서 뭔가 요구하는 그런 풍토가 있죠. 네. 근데 이 극 중에 등장하는 엄마는 나는 엄마다라는 정체성보다 나는 여자다, 나는 사람이다라는 정체성이 더 강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아주 이상한 선택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서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대체 엄마는 뭘까? 라는 이런 생각으로 넘어갈 수가 있고 인간이라는 수수께끼에 대해서 또 탐구를 할 수 있게 만드는 그런 굉장히 뛰어난 면모가 있는 작품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2개 남았죠. 2위 가겠습니다. 자, 얼마 전에 신칭 리뷰를 했었죠. 홍상수 감독의 탑. 네, 영화 제목도 탑이고 홍상수 감독의 훌륭한 영화들이 많지만 근데 제 입장에서 본다면 밤의 해변에서 혼자라는 작품 이후에 홍상수 감독 영화 중에서 가장 뛰어난 작품으로 저한테 느껴졌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이 영화 이제 별점이라는 것은 사실 이제 한계가 많은 그런 평가 시스템이지만 어쨌건 제가 별 4개 반을 이제 부여하기도 했었는데요. 작년이나 재작년에 별점 4개 반이 없었거든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솔직히 얘기하면 탑이라는 영화가 작년, 재작년 이랬다 나왔으면 1위였을 거예요. 그 해에 탑이었을 거예요. 근데 1위가 있어서 2위이긴 하지만 탑은 정말 훌륭한 작품이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게 되고요. 홍상수 감독의 세계 속에서 미학적으로 구조라는 것이 얼마나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그런 방식으로 구사되었는가라는 것을 항상 느끼게 되는데 그걸 느낄 수 있는 정말 미학적으로 잘 축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심지어는 굉장히 자유롭기도 한 그런 놀라운 작품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영화 속에 등장하는 공간은 곧 인물이기도 하고 어떤 설정이기도 하고 인식의 한계이기도 하단 말이에요. 한 인물이 겪는 어떤 다양한 어떤 그런 면모들을 보여주는 그 모든 것을 통해서 결국은 우리가 타인에 대해서 아는 것은 무엇일까라는 것부터 시작해서 심지어는 내가 내 자신을 제대로 알고 있나? 혹은 나는 세계를 어떻게 인식할 수 있나? 이런 수많은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히 철학적인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데 이 문제가 또 사회윤리하고도 관련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아주 잘 보여주는 그런 탁월한 작품이라고 여러분께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다 예측하셨죠? 2022년 최고의 한국 영화 바로 헤어질 결심입니다. 사실은 이제 많은 분들이 올 최고의 영화를 헤어질 결심을 뽑아서 약간 좀 제 입장에서 재미가 없기도 해요. 맞아요. 뭔가 좀 약간 사실은 이게 더 좋거든요. 이렇게 말하고 싶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다 동의하시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헤어질 결심이 올 최고의 한국 영화가 아닌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박찬욱 감독 영화 중에 정말 놀라운 작품들이 많죠. 제 경우에 이제 복수는 나의 것 같은 작품 너무 좋아하고 박쥐 같은 작품 진짜 걸작이라고 생각하고 근데 헤어질 결심을 보면서 박찬욱 감독 저는 이제 알 만큼 안다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감독으로서. 네. 와, 박찬욱 감독이 또 다른 영역에서도 이런 또 정말 놀라운 작품을 만드는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아름답고 개성 있는 멜로 영화를 그렇죠. 사실은 멜로 영화는 개성을 만들어내기가 굉장히 어렵고요. 왜냐하면 심지어는 스릴러 영화, 공포 영화 속에서도 멜로적인 코드들이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거의 모든 영화가 사랑이라는 감정을 다루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사랑은 뭐 개인의 경험에서도 여러 번 하게 되는 것이고 이런 수많은 부분들이 있을 텐데 사랑 영화로서 이렇게 신선하기도 하고 이렇게 깊고 아름답고 미묘한 영화를 만들까? 또 이 영화의 사랑을 또 설명하기도 어려워요, 심지어. 극 중에 등장하는 두 인물의 사랑의 감정이 정확히 어떤 것인지, 이 사랑이 왜 이상한지에 대해서 설명을 할 수 있잖아요, 우리를 감동시키는 부분을.
근데 그게 또 어려워요. 왜 미결로 남아야 되는지도. 그렇죠. 이제 미결이란 말은 사실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평상시에 우리가 구어체에서 안 쓰는 말인데 이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을 할 때 물론 한시적으로 한계를 이렇게 상정하고 만나기도 하지만 막 관계에서 그 사람을 너무 사랑하면 우리 영원을 꿈꾸잖아요. 네. 근데 유한한 존재인 인간이 영원한 사랑을 한다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불가능하잖아요.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라는 데 대한 하나의 해답처럼 보여요. 사람이 어떻게 영원한 사랑을 할 수 있지? 그럼 그 사람의 마침표를 안 찍으면 되잖아 라는 얘기죠. 근데 마침표를 안 찍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영화는 미스터리 적인 화법을 가지고 이런 뛰어난 영화를 만든 건데요. 우리가 사랑을 하게 되면 가장 큰 미스터리는 상대의 마음이에요. 특히 초기의 단계에서. 네. 심지어는 두 사람이 아무리 가까워지고 연인이라고 할지라도 부부라고 할지라도 상대의 마음을 잘 모르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저 사람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나에 대한 감정은 정확하게 어떤 사랑의 감정일까? 이런 것이 궁금하잖아요. 그런 것을 장르적으로 잘 끌어들이기도 했었고 어쨌건 감정이라는 미스터리를 이 영화만큼 미묘하고도 오묘하게 만들어낸 작품도 드물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런 측면에서 헤어질 결심은 또 바로 직전에 만들었던 아가씨도 또 굉장히 주목할 만한 그런 사랑 영화잖아요. 근데 아가씨는 정말 직선주로를 뒤도 안 돌아보고 강렬하죠. 달려는 것 같은 굉장히 솔직한 사랑 영화란 말이에요. 반면 헤어질 결심에서 다루는 사랑은 경우에 따라서는 저게 사랑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는. 사랑한다는 말도 안 나오죠 거의. 그렇죠. 그리고 뭐 러브씬이라고 해봤자 아가씨의 러브씬을 생각하면 오. 비교도 안 될 정도고요. 네. 뉘앙스만 풍기잖아요. 경우에 따라서는 그 행동들이 너무 이상하게 보이잖아요. 근데 그런 어떤 사랑의 감정을 바로 전작이었던 또 다른 사랑 영화인 아가씨와는 정반대 지점에서 너무 훌륭하게 펼쳤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박찬욱 감독 영화가 대놓고 사랑 영화를 만든 건 많지 않지만 박쥐에서 보면 극중에 송강호 씨가 김옥빈 씨를 이렇게 밤거리에서 방황할 때 그녀를 이렇게 들어가지고 본인의 신발 위에 올려놓는 굉장히 로man틱한 장면이 있죠. 아가씨에서 보면 이렇게 안에 있는 그 날카로운 치아 때문에 자꾸 이제 볼을 다치니까 골무로 갈아주는 장면이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굉장히 낭만적인 장면들이 있는데 헤어질 결심은 그런 장면이 뭐 10개도 넘는 거죠. 그런 면에서 특히 이제 박찬욱 감독 영화 세계를 좋아하는 분들이라면 그 박찬욱식 낭만, 로맨티시즘이 어떤 한 극한에 더달아 있는 무척이나 아름다운 작품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띄워드린 영화들은 BTV에서 보실 수 있고요. 극장에 걸리는 영화들도 상영이 끝나면 BTV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저희 컨텐츠를 통해서 못 보셨을 영화들이 많을 것 같은데 네네. 다시금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다음 외국 영화편도 기대해 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바이야. 결합스 때 식은 아직 안 올렸지만 이미 가족인 두 사람을 위해 결혼 전에 할인받는 새로운 결합법을 소개합니다. 예비부부도 할인받는 유증 가족결합. 월 최대 23,500원 할인에 매달 VOD 할인 쿠폰까지. 요즘 가족의 요즘 결합법. SK 브로드밴드. 가입은 비다샵 106 어디든 가능스 때.